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관제인 직무편람 이거를 한번 소개를 하고 내용을 차분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법원 도서관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마 2015년경에 이제 개정판이죠. 초판이 2010년, 개정판이 2015년. 최근에 아마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뭐 큰 틀에서 변화는 없죠. 예. 이게 이제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새로운 개인 파산 실무의 운영. 2012년도에 이제 시범 재판을 하면서 2011년도죠. 12년부터 이제 이게 전국 법원에 표준이 됐습니다. 서울 회생법, 지금 서울중앙법원이지만 서울 센트럴 디스트릭트 코트, 지금 이제 서울 회생법원으로 바뀌었죠. 도입 배경, 새로운 개인 파산 실무의 내용, 파산관제인 후보자 명단의 구성 및 감독, 파산관제인 선임 사건의 업무 개요. 파산관제인이 왜 선임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배경. 개인 파산 제도는 채무자의 지급 불능 상태에서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이 관리 처분권을 파산관제인에게 전속하게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에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 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자녀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파산 제도의 근본 취지상 절차 진행의 신속성과 파산 신청의 남용을 억제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재산 조사를 통한 파산 면책의 적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는 파산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성과 그다음에 적정성. 그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 파산 사건의 신속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러 심리 방식을 강구하여 실무에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2007년까지는 서류 심사만으로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불신문 파산 사건을 확대하는 등으로 급증하는 개인 파산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파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심사 강화, 파산관제인 제도의 적극 활용, 불성실,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목적으로 주된 내용을 하는 새로운 심리 방식을 공표하였고 2010년 4월부터는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의 동시 진행, 파산 신문의 활성화, 파산관제인 선임 사건이 대폭 확대 등을 내용을 하는 엄격 심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존 실무는 파산 선고 전에 법원이 보정명령, 파산 신문 등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 소득 조사를 마친 다음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 절차에서 별도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면책 결정을 하는 이른바 동시 폐지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환가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 부인권 행사 대상인 행위가 있는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 등에 예외적으로 파산관제인을 선임한 것입니다. 이제 이때는 동시 폐지가 원칙이었죠. 대부분의 사건은 2010년까지는 10년에서 11년 동시 폐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관제인 선임 한 10에서 30%. 이에 대해 접수 후 파산 선고 및 동시 폐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급증하는 사건에 적절히 대응이 어렵고 파산관제인 선임 비용이 100만 원 이상이 고액이며 파산 절차, 면책 절차가 이해안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었죠. 그래서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관제인 선임 비용이 물론 그때는 뭐 한 3%에서 5%, 10% 정도가 선임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2007년에 10년 사이에서는 관제인 선임 비용이 한 300, 뭐 많은 경우는 400도 있었습니다. 500도 있을 수 있고요. 보통 300 정도 됐습니다. 한 건에.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1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낮추고 선임 사건을 한 30% 정도로 늘렸죠.
그러다가 2011년에 이제 시범 재판을 통해서 30만 원, 20만 원 예납을 명하고 원칙적으로 동시 폐지 사건을 폐지하고 20폐지로 전환했죠. 30만 원 정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걸 이제 그 이후에 2012년도에 확립됐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에 따라 새로운 개인 파산 실무 내용.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2월부터 이게 이제 시범 재판을 했었습니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새로운 실무 방식을 채택하여 개인 파산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의 파산관제인 선임합니다.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파산 신청 각하,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파산이 원인인 사실이 소명 여부만을 심리한 후 파산관제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령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 성호 결정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제인을 선임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파산 성호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파산 선고, 파산관제인 조사, 면책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정형화되며 파산관제인의 엄격한 조사를 통한 파산 절차의 공정성이 제고되는 등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편 기존의 동시 폐지 방식은 채무자가 파산관제인 선임을 위한 절차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경우 고령, 질병, 신체장애 등으로 현재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고 오랜 기간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무도 오래전에 발생한 것인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영하게 됐죠. 이때는 이제 동시 폐지를 합니다. 그 다음 파산관제인 선임한 절차 비용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새로운 개인 파산 실무를 시행하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30만 원의 예납 명령을 하되 채무자의 부채 총액,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유무, 존부와 수, 파산 절차의 예상 소요 기간, 재단 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및 채권의 종류, 채무자의 직업, 소득, 건강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예납금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에서 300 정도까지, 특히 채권자가 막 20명, 30명, 40명 되는 경우는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재산 처분이 막 보이는 경우, 그때도 100만 원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30에서 300까지 다양하다. 통상은 30에서 100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 없이 파산 절차를 종료하고 조사만 하고 종료하는 경우에는 이 납부된 예납금을 파산관제인 보수로서 지급합니다. 이와 같이 예납 금액을 합리화하면서도 파산관제인 선임 사건을 확대함으로써 파산관제인은 다량의 사건 처리를 통해 비교적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의 동시 진행. 새로운 개인 파산 실무에 의하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이의 신청할 기회를 부여하고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 소득, 채권자의 이의 내용 등에 관한 조사를 마친 후에 비로소 파산 절차의 종료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은닉 처분한 재산을 환가 배당하는 등의 조치를 한 후 재량 면책을 할 여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파산관제인 후보자 명단의 구성과 감독. 파산관제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법 358조. 그러나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하급기관은 아니므로 법원이 파산관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반적 지휘명령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감독의 범위는 파산관제인의 직무집행에 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한합니다. 새로운 개인 파산 실무가 정착되어 파산재단의 조사, 부인권 대상행위나 면책 불허가 사유 존부에 관한 조사의 중요 부분을 파산관제인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파산관제인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파산관제인과 보조인이 업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9월 1일 개인 파산관제인의 선정 및 감독 기준, 개인 파산 실무준칙 1호를 마련하여 파산관제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관리, 감독 평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2014년 12월 24일 2년마다 파산관제인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고
그 최초 시기는 2015년 8월 1일로 하며 2015년 8월 1일 날 새로 작성이 됐죠. 몇 명 아마 뭐 4~5명 이제 해촉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뽑고 2015년부터 2년 단위로 2017년, 19년, 21년 작년 8월에 그렇죠? 2년마다 이제 계속 새로 뽑고 있습니다. 2년마다 2015년, 17년, 19년, 21년 그렇죠? 계속 뽑아서 지금 요 당시에는 30 몇 명이었는데 지금 4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함에 있어서 개인 파상 사건의 접수 건수, 지원자의 수, 지원자의 후보자 명단 등재 기간과 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후보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던 자 중 일정한 비율 이상이 교체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위 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상관제인도 뭐 언제 잘릴지 계약직이죠. 일종의 2년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잘릴지 몰라요. 하는 데까지 뭐 최선을 다해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파산 관제인 선임 사건의 업무 개요를 보겠습니다. 개인 파산 사건에서 이제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 이제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시행일 파산 선고 2~3주 전 법원은 파산 관제인 내정을 통보합니다. 관리위원회 의견 조회. 지금이야 이제 딱 고정돼 있죠. 그래서 뭐 목록이 이미 다 큰 의미는 없고요. 대충 이제 흐름을 알아보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라서 법정에 안 부르죠. 원래는 이제 법정에 부르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옛날 얘기죠. 왜냐하면 파산 선고 일주 옛날에 진짜 사건 기록도 열람 등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자화가 돼서 그냥 바로 다운로드하고 뭐 사무실에서 종이로 출력하는 사무실이 있고 전자로만 보관하는 그 사무실이 있고 뭐 저희는 이제 종이로 다시 출력을 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기록보다는 종이로 이렇게 직접 보고 뭐 좀 메모도 해가면서 포스트잇도 붙이고 탁탁 튀기면서 그쵸? 골무 끼고 넘기는 게 아무래도 좀 전통적인 종이 방식을 보는 게 아무래도 그래도 좀 편하죠. 발견하기도 쉽고 전자소송 기록을 보면 뭔가 좀 답답하고 그쵸? 뭔가 좀 놓치는 좀 찝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기록이 앞으로 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전자소송이 발달해도 근본적으로 그 인간의 어떤 그 3차원적인 그쵸? 이 컴퓨터 하나 어떻게 보면 2차원 평면 비슷하죠. 근데 이 3차원에서 직접 보는 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파산 선고 당일은 파산 관제인이 이제 직접 대면하죠.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법정에 불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비대면으로 선고를 하지만 원칙적인 거는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를 대면하여서 실거주지, 전화번호, 직장 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영업소 내지 주소지 가서 점유 관리에 착수하는 경우는 이제 이건 이제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개인 파산에서는 착수하지는 않죠. 법인 파산은 이렇게 하죠. 압류 금지 물건 이외의 채무자 재산이 점유 관리, 봉인, 특히 현금, 예금 통장, 유가증권, 등기 권리증, 금고 열쇠 등을 확보, 채무자 영업소에 파산 선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장부를 인도받아 검토 일상적인 경비 지출을 중단합니다. 실제로 개인 파산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없죠. 대부분 영업을 폐업하고 이제 주로 그 폐업한 후에 그 잔존 영업 뭐 권리금을 받았는지, 영업 시설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 다음에 보증금은 어떻게 처분했는지, 월급을 줬는지, 뭐 사대 보험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영업 보증금하고 영업 시설물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이제 조사하면 되죠. 당일날 법원은 파산 선고를 하고 이제 절차 진행을 안내하고 파산관제인을 소개하고 서민증을 교부하죠. 법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 수일 내에 뭐 영업은 사실상 경비 지출 필요성 검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영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파산관제 사용인가는 신고한입니다. 요즘도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환가할 만한 재산이 있으면 이건 지금 배당 사건이라 그랬죠. 현금 및 고가품 보관 장소를 지정 신청을 하죠. 법원은 바로 결정을 합니다.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에다가 계좌 만든다고 보면 돼요. 말은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 현금 및 고가품 보관 장소, 그렇죠?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 법원 출장소에다가 통장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 수주일 내 이제 채무자를 면담하죠. 면담하고 이제 재산 상태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부동산이 있는지, 부동산이 지금 경매 중인지, 아니면 뭐 그냥 소유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관제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뭐 원래는 이제 파산 기입 등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기입 등기도 좀 생략을 하죠. 어차피 뭐 매각할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파산 선고 기입 등기도 하고 파산 선고 기입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법원 사이트에다가 공고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채무자를 불러서 주변에 지인들의 어떤 임의 매각, 수의 매각을 뭐 시도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매각을 합니다. 그걸 환가에 착수한다 그러죠. 환가. 환가가 돈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동산은 신속히 매각. 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특히 드뭅니다. 사실은.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 매각 시도 또는 포기하고요. 대부분 이제 임의 경매를 용인하죠. 파산 채권에 의한 압류는 다 해제합니다. 집행해제 신청을 합니다. 집행해제 혹은 취소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해줍니다. 가압류 법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신고 기간 및 채권 조사 기일 지정을 하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파산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 최고서를 발송하고 채권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이거는 법원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파산관제인이 이제 채권 시부인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관제인은 중단된 소송을 수개할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사행위 소송을 수개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기존 법률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임대차는 해지할 것인지, 그다음에 미이행 쌍무계약. 대표적인 게 실무에서 발견된 미이행 쌍무계약은 이제 분양권이 있습니다. 분양권, 분양계약.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에 중도금,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던 중에 이제 뭐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파산 들어오는 경우에 미이행이죠. 저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잔금까지 완전히 내고 재건축 조합 내지 시행사로부터 뭐 합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죠. 등기를 이전받죠. 그러니까 나는 잔대금까지 다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고 아파트 시행사 내지 조합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죠. 이게 쌍무계약입니다. 쌍방이 동시에 이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쌍무계약이라 그러죠. 근데 쌍방이 미이행이죠. 저는 아직 돈을 제대로 못 냈고 못 냈으니까 저쪽에서는 소유권을 넘겨주질 않죠. 그래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관제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지할 것인지, 해지 혹은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돈을 납부할 것인지. 근데 통상 파산재단에는 돈이 없죠. 그래서 통상 그냥 해지합니다. 해지하면 이제 넣었던 돈, 대부분 이제 중도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내죠. 계약금은 본인 돈으로 내고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이제 반환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조합에서는 시행사에서는 일종의 이제 뭐 손해배상,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걸 떼고 이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인권, 별채권은 이제 임의경매죠. 임의경매 처리하면 계약 수개 신청하고요. 공탁금 교부 신청하고. 그다음에 부인권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우선권을 해준 게 있는지, 그다음에 편파 변제한 게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사행위하고 편파 행위를 검토합니다. 그다음에 채권 신고기한 및 채권 조사 기일 지정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하고요.
제1회 제1회 집회 1주 전까지 파산관제인은 보고서는 제출하고요. 파산관제인 시부인표를 제출합니다. 최근에는 시부인표는 뭐 전날까지 계속 그냥 수정을 합니다. 당일날도 수정을 하는 수도 있어요. 막 이게 채권 시부인표를 안정적으로 채권자들이 항상 벼락치기입니다. 꼭 마지막에 내 기일 전날 내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뭐 이거는 아무리 뭐 시간을 많이 줘도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판사님은 마지막에 차라리 그냥 계속 전화 와서 뭘 들어왔다 해달라. 그래서 계속 수정해서 계속 냅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기일 전까지 수정할 수 있거든요. 법정 기일에서도 수정할 수 있어요. 또 반영만 하면 돼요. 그렇죠? 시부인표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부인표를 잘못하면 이거 바꾸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 무효 확인 소송도 해야 되고 관제인도 골 때립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들도 이의를 안 해놓으면 그대로 확정합니다. 파산 채권자표는 법원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죠. 이거는 그냥 거의 마지막 일주일은 이거와 관련돼서 관제인하고 보조인하고 판사님하고 실무관하고 매일 이것만 그냥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보고서야 그냥 뭐 별거 없죠. 70%는 그냥 면책되니까. 제1회 채권자 및 채권조사기일 어제가 이제 제가 했습니다. 어제 1월 14일 날 16시에 이걸 했죠. 보고서 다 저거하고 파산 선고 6건 시부인표에 따라 보고하고 집회 후 즉시 이통지서를 작성합니다. 이것도 집회 후가 아니라 미리 작성해놔요. 사실은 직원들도 미리 작성해놓습니다. 이통지서를 미리 딱 준비해놨다가 이제 끝나면 바로 보냅니다. 이제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는데 뭐 어떤 거는 시인하고 부인은 왜 했는지, 재단 채권으로 부인했는지, 후순위 채권으로 파산 선고 이자를 신고했다. 그럼 후순위 채권으로 이제 신고하죠. 그 다음에 뭐 근저당권자는 아직 예정 부종액을 입증을 못하면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1회 집회 후에 뒤늦게 채권조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조사 특별조사기일을 지정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죠? 채권 신고기간 신고기일 이후에 채권 신고된 경우 이거는 그대로 배당표에 반영하면 안 되고요. 특별조사기일을 지정을 해서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 특별조사기일에 들어가는 이 송달료는 그 특별조사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관제인 우선 보수 지급 이건 옛날 제도고요. 지금은 지금 이런 건 없어졌습니다. 한때 시행을 했었습니다. 100만 원 시절에 50만 원 먼저 주고 나중에 50만 원 주고. 그런데 이게 막 헷갈려요. 돈이 언제 지급됐는지 막 이런 혼선이 있어갖고 이게 왜냐면 한두 건 하는 게 아니라 관제인이 48명이니까 별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관제인한테 들어갈 게 딴 관제인한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법원에다가 이제 다 보고하면서 세무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내가 받아야 될 게 저도 옛날에 다른 한 5건인가 6건이 한 180 정도 되는 게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몰라요. 사건 번호만 찍히니까. 그 이름이 찍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돈 맞겠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산해 보니까 우리 후배 같은 홍씨 그 변호사님한테 들어가야 될 게 저한테 들어온 거죠. 왠지 손해본 느끼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바로 돌려줍니다. 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법원에 돌려줘서 사실은 번거로우니까 그냥 저희들끼리 쏴줍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들어올 게 또 다른 변호사한테 통장이 들어가는 게 이제 뭐 그게 이제 한 30에서 50배는 별거 아니지만 일단 뭐 다 세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조사 특별조사일은 이제 15년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의가 있으면 즉시 통지하고요. 추후 신고된 채권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준비하죠. 일단 예납금, 법원에 있는 예납금을 파산관제인 통장으로 옮기는 예납금에 파산재단 편입 신청을 합니다. 30만 원. 원래 그 환가한 재산은 바로 파산관제인 통장으로 들어오고요.
업무상 계좌, 업무용 계좌가 아니라 이제 가상 계좌죠. 만들어 놓은 채무자의 계좌로 들어오고, 예납금은 법원 보관금입니다. 이거는 법원의 통장 계좌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산관제인의 채무자의 흔히 말하는 파산관제인 통장에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예납금이 재단 편입 허가 신청이라고 하고, 법원은 그걸 결정하죠. 그래서 만약에 환가가 채무자가 이제 뭐 편파 변제해 갖고 1,000만 원을, 아니면 보험 해약 환급금을 1,000만 원을 파산재단에 납입을 하고, 최초의 30만 원 예납금은 법원 보관금으로 들어있죠. 그 30만 원을 옮겨서 1,030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산관제인 보수 산정이나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배당표를 짜서 최후 배당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최후 배당 허가 및 파산관제인 보수 결정을 합니다. 보수 결정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송을 했는지, 조사의 강도, 난이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거의 뭐 일률적으로 보수를 지급을 하죠. 법원에서는 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배당표 작성, 제출 및 배당 공고 촉탁 의뢰라고 배당 공고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최후 배당 제외 기간 결정을 하고 공고를 합니다. 최후 배당 제외 기간 만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배당을 하죠. 그래서 배당 공고를 이제 인터넷에 이제 공고를 하고요. 최후 배당 제외 기간 결정 신청을 하면 배당표 경정, 배당표 통직을 한 통에 이제 합니다. 임치금 반환 허가 신청까지. 이제 최후 배당 합니다. 최후 배당 실시를 하고요. 배당액을 만약에 안 받아오면 공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배당을 한 다음에 배당 실시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법원의 파산 채권자표에 배당액을 기입합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관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계장님이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임무 종류의 계산 보호에 한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기일 이런 걸 결정을 하고 이제 기일을 잡습니다. 임무 종류에 한 계산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요. 임무 종류의 계산 보고서에 한 채권자 집회 소집을 신청하면 이제 이것도 미리 다 정해져 있습니다. 판사가. 면책 불허가 사유는 최종 기일에 일주일 전에 보고를 하는데, 요즘은 그냥 간략 보고서에 따로 면책 불허가사를 뭐 심도 있게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불허가 된 사안은 오래 조사하고요.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특별히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므로 뭐 간단하게 한 두세 줄 정도로 이제 정형화된 씁니다. 배당에 됐기 때문에 파산 종결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책 결정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뭐 이걸 이제 전자로 이제 등록하고요. 똑같습니다.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여기까지는 똑같죠. 사용감 신고하고,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간단하죠. 끝나는 겁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재산이 없으면 그냥 간단합니다. 파산 관제인 보고서 제출하고요. 그렇죠? 이제 파산 폐지하죠. 배당할 재산이 없는 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파산 폐지라 그랬죠. 최후 보수 결정을 합니다. 예납 금액을 그냥 그대로 줍니다. 면책 결정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 새로운 개인 파산 실미 운용, 늘 하는 얘기지만 결국 개인 파산은 이제 관제인이 이제 사실상 주도를 하기 때문에 관제인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서 특히 면책 불허가 사유 내지 재산 은닉과 관련된 부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한번 차분하게 개인 파산 관제인 직무 편람도 조금씩 꾸준하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이제 이 책을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안 본 지 꽤 돼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리바이벌을 좀 해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